그런데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AI 업계랑 같이 일을 했던 짬이 20년이 되잖아요. 예. 짬바. 네, 짬바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치서슨 교수님이 저 글을 쓰신 게 19년도이고 그 말은 그 전부터 컨센서스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거랑 퍼셉트론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네, 네. 전문가 시스템은 복잡한 룰셋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건데 어느 순간 안 되잖아요. 네. 너무 복잡하니까. 퍼셉트론은 간단하게 퍼셉트론만 깔아놓고 학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넣고. 그런데 초기에는 전문가 시스템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퍼셉트론이 잘 된 것처럼 초기에는 CNN 같은 복잡한 모델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이후에는 정체가 되고 트랜스포머처럼 간단한 모델이 잘 되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학계랑 긴밀한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어느 정도 안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2010년대 중후반 가면 엔비디아가 복잡한 연산에 대한 개선폭을 줄이고 단순 연산에 대한 개선폭을 늘리고 또 대형 모델을 품기 위해서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HBM을 넣거든요. HBM 처음 나온 게 테슬라 P100인데 2016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장 좌측의 그림이 텐서코어의 증가폭인데 네. 세대가 증가할수록 텐서코어 증가폭이 정말 늘어나고요. 예. 쿠다코어가 줄어들거나 쿠다코어에 대한 성능이 감소하는 것도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텐서코어가 단순한 연산, 트랜스포머 같은 단순한 연산을 잘할 수 있는 거고 네. 쿠다코어가 CNN처럼 복잡한 연산을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텐서코어에 많이 투자하는 거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너무 유명한 HBM이 들어간 엔비디아의 첫 제품 테슬라 P100인데 2016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한 2년 정도 해서 14년 중후반 정도부터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이름만 테슬라 P100인 거죠? 네. 사실 테슬라는 제품군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랑은 상관은 없는. 네. 오해하실까봐. 네. 상관없는 제품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단순 연산을 가속화하는 텐서코어를 더 강화했던 거고, 네.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쿠다는 축소를 시켜왔던 거고, 거기 안에서 이미 의도가 읽혀 있던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네요. 네. 2010년대부터. 네. 그게 아니라면 해석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건데요. 라우터, 통신 라우터. 우리가 NV링크라고 하는 거 많이 아실 텐데 얘는 GPU랑 GPU를 직접 연결하는 규격인 거라서 GPU 간 통신을 빠르게 하는 거고 인피니밴드는 서버 렉이 있는데 렉 간 통신을 빠르게 하는 건데요. 결국 이 당시에 엔비디아가 2010년대 중후반부터 해오던 행보들을 보면 결국에는 모델이 대형화될 거를 대비하고 있고 고속통신이 중요해질 거라는 거를 알고 행동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더 이상 복잡한 연산이 많이 안 쓰일 거라고에 베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10년도 중후반부터요. 거의 10년 전부터? 네. 단순 그리고 대량 연산이 대세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GPU 간의 통신인 NV링크부터 서버 렉 간의 통신인 이 인피니밴드 라우터까지 개발해둬야 해. 네. 엔비디아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계획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게 이제 뭐 그냥 웃자고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다 있었던 계획처럼 이렇게 껴맞춰지는 거는 아니고. 네. 그런 건 저도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런 제품들을 다 써봤었는데요. 의아했던 부분이 테슬라 P100은 HBM이 처음 등장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속도가 빠르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반 GDDR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고 이 정도 이제 테슬라 같은 제품에 가면 ECC라고 해서 메모리에 에러를 보정하는 로직들이 들어가면서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당시 HBM은 단 ECC로 줄어드는 속도를 보완하는 정도밖에 못 느꼈었어요. 그리고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많이 투자를 했지만 엔비디아 자체 솔루션은 아니거든요. 지금 멜라녹스라고 하는 데서 주로 만드는데 그 회사랑 협업을 되게 많이 해서 여러 개 연결해서 당시에 조금 큰 모델을 돌릴 수 있게 만들었던 건데 왜 이러지 싶은 정도의 느낌은 있었습니다. 저것까진 지금 필요 없는데 뭐 이런 느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그 당시에 인피니밴드 붙이는 게 성능 개선폭이 상당히 컸지만 초기에는 세팅하기도 어렵고 되게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일반적인 구리선 끼워서 쓰면 안 되나? 이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네. 그 사실 우리 강병호님께서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이신데 이것만 지금 한 몇 년을 하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하셨었으니까 네. 또 뭐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계셨었고 네. 등등. 그때 그러면은 대부분의 인공지능 개발자들한테는 엔비디아가 왜 저러지? 약간 이랬던 거네요. 네. 새 제품 나와서 좋다. 써보자. 그런데 왜 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인피니밴드 우리 붙이면 야 우리 인피니밴드 붙였어. 이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좀 빨라. 이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또 발전을 했던 건가요? 다음은?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행보를 했는데 자, 엔비디아는 다 생각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른 기업들을 보면 네. 행보가 다릅니다. 생각이 없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안 받아주시면 좋겠고. 네. 우리가 AI 반도체 기업들, 특히 GPU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AI 스타트업들을 보면 엔비디아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라고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네네네. 엔비디아가 못하는 부분을 메꾸겠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엔비디아의 복잡한 연산을 우리가 더 빠르게 하겠다에 가깝습니다. CNN 연산 같은 거를 더 빠르게 하겠다. 거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대량으로는 못 이기니까 네. 엔비디아가 약간 약한 복잡한 연산은 그거는 우리가 더 잘해. 네.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가 더 잘해. 우리가 확실히 잘해. 이런 쪽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많이 세팅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바노바인데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삼바노바에서 CNN을 잘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알고리즘 튜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연산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계속 반복 연산이 또 필요하고 했던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삼바노바 시스템은 CNN 연산을 정말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엔비디아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전력 효율도 좋은 성능을 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보다 잘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CNN, LSTM 이런 복잡한 연산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었는데 반대로 핵열곱 연산이나 대형 모델에서는 엔비디아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단순 핵열곱 연산은 엔비디아랑 큰 차이가 안 나거나 약간 느렸었고 대형 모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HBM 같은 것도 필요하고 NV링크, 인피니밴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동 자체가 안 되거나 실용성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집중을 했었고 또 다른 유명한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세레브라스인데요. 세레브라스는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칩으로 유명하죠. 예. 네. 웨이퍼 한 장이 칩 하나. 네. 예. 대단한 그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검은색 이미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라지스트 GPU라고 하는 게 가장 큰 GPU랑 지금 거랑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거의 여기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마우스로 좀 네. 가져다 해주세요. 요 녀석이 가장 큰 GPU인데요. 네. 네,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게 하나의 통째로 GPU 역할인 거예요? 아니면 저 안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칩인 거예요? 요거 자체가 거의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SRAM도 붙어 있고 그 온칩 메모리들이 막 붙어 있고 여기서 연산하고 필요한 것들 여기서 저장하고 메모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얘도 근데 목적은 고속 연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연산에 고속 연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CNN이나 LSTM 같은 것들 빠르게 하자. 네네네. 대형 모델을 돌리기엔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여기에서 SRAM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SRAM이 반도체 웨이퍼에서 선단 공정 찍을 때 같이 찍어내는 메모리예요. 엄청 비싼 메모리. D램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CPU나 GPU 칩 안에 들어가 버려 있는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 D램 같은 로직을 CPU에 붙어서 GPU나 GPU에 붙어가지고 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그 공정으로 만든 게 SRAM이거든요. 엄마 뱃속의 캥거루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 비용이 되게 비싸고 우리가 선단 공정, 뭐 4나노, 3나노 이런 공정들 비용이 되게 비싼데 반도체가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웨이퍼 면적에 따라서 웨이퍼 수율이 정해지고 그 웨이퍼 수율 면적, 이 면적 안에 어떤 트랜지스터를 배치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연산기를 많이 배치하면 그 면적당 가격에서 연산기에는 얼마를 투자할 거야. 여기에 SRAM을 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3나노 공정에서 여기 얘는 면적당 단가가 얼마인데 그 단가 중에 일부를
메모리에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세레브라스나 삼바노바는 선단 공정을 쓰면서 온 칩에 메모리를 많이 넣었습니다. 예. SRAM이 빠르니까. 예. 근데 그 얘기는 SRAM을 넣으면서 메모리가 들어가면서 연산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SRAM의 자리를 많이 분양해 줄수록 연산기 분양은 이제 몫이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들은 우리가 선단 공정이 되면 보통 회로가 같은 기능하는 회로가 줄어드는데 예. SRAM 같은 메모리는 줄어드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음. 얘는 전자를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전자를 갖고 있어야 물리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그래서 때문에. 의무적으로 몇 평을 내줘야 되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복잡한 연산 중심으로 가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접근들이 상황과 잘 맞지 않고 또 SRAM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연산기를 추가하기도 좀 어려운 구조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세레브러스는 좀 애매하게 된 거네요. 네, 좀 많이 애매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특히 세레브라스를 보면 80년대 트릴로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 IT 산업이 코모디티가 지금은 됐지만 네. 과거에는 AI 반도체 산업이랑 되게 비슷하게 서로의 영역이 되게 모호했고 각각의 상품들도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네. 트릴로지 시스템, 이거 지금 있는 트릴로지 시스템이랑은 다른 회사이고요. 이 당시에도 세레브라스랑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네. 웨이퍼 스케일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복잡한 연산 다 하고 필요한 저장들 여기서 하고 얘로 한 번에 끝내겠다. 웨이프 한 장으로. 네. 근데 당연히 이 웨이퍼도 수율 통제가 어려우니까 잘 안 됐고 또 선단 공정 들어가면서 불량률이 높아지는데 비용 통제도 어려워져서 잘 안 됐거든요. 세레브라스가 좀 비슷한 로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불량 회로 하나만 생겨도 저 통째로 다 버려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물론 세레브라스가 불량 회로가 하나만 생긴다고 버리는 구조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 챌린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량이 생겨도 동작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칩이 작은 칩 하나에 불량이 생기고 걔를 대응하는 거랑 다양한 엄청 넓은 면적에서 불량이 생기고 대응해내는 거는 네, 대처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레브라스랑 삼바노바 시스템즈 네. 그리고 트릴로지 트릴로지 시스템즈는 역사의 뒤안길로. 트릴로지 시스템 역사의 뒤안길로 갔는데요. 예. 삼바노바랑 세레브라스는 요즘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학계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잘 보고 학계에서 단순 연산으로 갈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베팅을 한 건데 삼바노바랑 세레브라스는 계속해서 복잡한 연산을 쓸 거고 그러면 연산기에 많은 비중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SRAM을 늘려도 될 거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계의 니즈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삼바노바랑 세레브라스도 단순 연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특히 추론 영역에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산이 아닌가벼. 네. 그래서 산을 내려왔고 네. 우리가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산으로 가자. 네. 목표를 이제 변경을 한 거네요. 네. 추론 영역에선 더 잘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AI 산업을 볼 때는 학계랑 반도체 설계 제조를 다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는 트랜스포머 중심이 아니냐? 예. 트랜스포머 계속 쓸 건가? AI 씬에서 알고리즘 바뀌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사실상 엔비디아 가속기든 새로 나올 가속기들 보면은 트랜스포머 가속기가 아니냐? 트랜스포머가 잘 안 되면 이거 그대로 못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랜스포머 이 유형으로 쭉 간다. 트랜스포머가 계속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트랜스포머의 후속 모델들도 결국 트랜스포머랑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의 비슷할 거다. 왜냐하면 모델의 발전은 점점 더 간소화되는 쪽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더 큰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연산이 복잡해지면 안 되거든요. 유도 편향이 들어가면 스케일을 늘리는데 제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트랜스포머도 유도 편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셀프 어텐션이라든지 아니면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도 편향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식으로 더 모델이 간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걔는 트랜스포머 지금 회로랑 호환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머 전용 느낌으로 AI 반도체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 대세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반도체들 중에서 트랜지스터도 보면 다양한 트랜지스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처음에 나온 트랜지스터들 조금씩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쓰는 것처럼 트랜스포머도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환이 되는 식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하. 트랜스포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가 트랜스포밍을 하는 거네요. 네, 트랜스포밍을 하는 걸로. 이런 게 이제 문과가 이렇게 합니다. 네. AI 모델이 또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략 2020년대 전까지의 역사 중심으로 봤는데요. 네. 지금 AI 모델을 볼까요? 지금 AI 모델을 보면 2020년에 스케일 법칙이 나오면서 우리가 대형 모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사전 학습돼서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여기 보시면 요 아이가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예. 줄기세포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얘는 어떤 태스크든 다 할 수 있는 일종의 줄기세포로 보시면 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챗GPT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전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든 아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게 중요한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도 되게 활발한데 구글도 바드를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고 챗봇처럼 이제 태스크를 풀 수 있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처럼 또 엔트로픽도 생기고 다양한 AI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특히 LLM 쪽으로. 네.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도 아틱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레시피는 공개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상당히 많은 자본력이 필요하지만 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늘날의 AI 모델은 와 있고요. 예, 돈 있으면 만든다. 네, 돈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돈과 의지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그 상장사죠. 네, 상장사입니다. 잘하는 회사죠. CSP로. 그래서 그 스노우플레이크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래, 많이 올랐네? 저는 못 봐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날 AI 모델 중에서 이 그림 되게 유명한 건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인데요. 네네네. 이게 유명한 미드저니로 만들고 사람이 리터칭해서 어디에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 1등했다고. 1등한 작품이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었죠. 네, 생성형 AI가 이렇게 잘 된다고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그림 그리시는 분들 좀 힘드시겠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2021년 11월 29일 이때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날이죠. 챗GPT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가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라는 걸 알게 되고 검색 패러다임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글 검색에 대항할 만큼 좋은 퀄리티의 검색을 챗GPT가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오토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토 브라우징. 네, 오토 브라우징이 어떤 거냐면 챗GPT는 걔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내보내는 거고 필요하다면 거기 내에서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건데 오토 브라우징은 그 기능 플러스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잘 해석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검색을 잘 할 수 있을지 걔가 다시 해석을 해서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를 취합해 주는 기능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웹 브라우징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웹 브라우징을 하고 그 과정에서 AI 기능이 들어가서 브라우징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결과도 AI가 요약해 주는 걸 오토 브라우징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기업이 오픈 AI에서 계시던 분들이 많이 나와서 만드신 회사인데 얘가 오토 브라우징 쪽으로는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개념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흑백 요리사를 검색을 하면 네. 너 이 셰프 궁금하지? 이 셰프가 만든 식당에 가려고 했지? 예약하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게 너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게 오토 브라우징입니다. 진짜 AI가 돼가네요. 진짜 네. AI. 정말 AI가 돼가고 있고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인데요. 세코이어 캐피털에서 2022년 9월 19일에 제너러티브 AI, 젠 AI, 생성형 AI가 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타임라인이 어떻게 될지를 추산을 해봤는데요. 네. 텍스트가 LLM을 얘기하는 거고 코드가 코딩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미지가 그림, 비디오 쪽은 우리 오픈 AI의 소라 같은 비디오 생성기를 말하는데 네. 대략 지금이 요 정도에 와 있잖아요. 이때를 보면
거의 비슷할 만큼 예상과 비슷할 만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AI가 실제로 실체를 가지고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고 이미 세코이어 캐피탈은 2022년부터 얘가 많이 발전한 걸 좀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상 이미지도 얼추 뭐 한 현재 혹은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서는 이제 그냥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버린다. 네, 사람보다 잘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챗GPT나 뭐 달리나 미드전 이런 거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네, 특히 유튜버들 정말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검색해서 답변하는 거에 놀랐는데 나중에는 그림 그려주는 게 놀라고 이제는 그림 그려주는 거에도 그냥 일상적으로 쓰죠. 네, 이 정도는 그래. 이제 좀 덜 떨어지는데 네, 더 잘 좀 그려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좀 근데 잘해봐. 이제는 영상의 시대도 얼마 안 남아.